안녕하세요. 2024년도 중학교 졸업과정 사회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자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있죠.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것이래요. 원자번호 21번 스칸디움, 39번 이투늄, 57에서 71번까지 총 17개의 원소 그룹을 말합니다.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 등을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원이 되었지만 생산 지역이 한정되어 있고 생산량도 매우 적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굉장히 희귀한 자원이죠. 광물질이에요. 광물질. 자,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거죠. 1번에 석탄, 2번에 철광석, 2번에 희토류, 3번에 천연가스. 정답은요, 바로 희토류죠. 희토류. 희귀한 토양의 종류라는 것인데, 그죠? 희귀한 광물질들을 얘기합니다. 이게 스마트폰이라든지 배터리 이런 데에 많이 들어가는 자원이고, 오늘날에 굉장히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죠. 자, 1번의 석탄은 어떤 거죠? 석탄은 에너지 자원 중에 대표적이고, 우리 특히 산업혁명과 같이 갔죠? 산업혁명을 일으킨 자원이 바로 석탄이에요, 석탄. 지금도 제철공업이라든지 화력발전에 많이 사용되고요. 철광석은 이거 이제 제철공업에 사용하는 거죠. 공업의 원료죠, 원료. 철 얘기합니다, 철. 천연가스, 청정에너지라는 표현을 쓰죠. 청정에너지. 우리가 이제 석탄이라던가 석유는 저거를 연료로 사용했을 때 환경오염을 굉장히 유발하지만 천연가스는 깨끗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청정에너지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천연가스는 아쉽게도 석유가 나오는 옆에서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갈 가능성이 있죠. 고갈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2번 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한 장소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축물이나 조형물 등을 말합니다. 뭐라고요? 상징성 있는 대표적 건축물이나 조형물이래요. 주변 경관 중에서 눈에 가장 잘 띄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 이게 뭐냐 이거죠. 1번에 위도, 2번에 랜드마크, 3번에 행정구역, 4번에 날짜 변경선. 정답은요, 랜드마크죠. 요 마크라는 게 뭐예요? 바로 상징 표시죠. 상징 표시. 땅에 있는 상징 표시. 이런 뜻이죠. 랜드마크를 얘기합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뉴욕의 자유여신상이라던가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 이런 것들이 바로 랜드마크고요. 1번의 위도는 뭐예요? 위도는 적도를 기준으로 남과 북으로 이어진 적도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나 하는 위치를 확인하는 게 바로 위도입니다. 행정구역은 행정의 권한이 미치는 범위가 행정구역이죠. 날짜 변경선은 우리 본초 좌우선이 지나가는 영국의 그린위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서경 180도, 동경 180도가 만나는 선, 그게 바로 날짜 변경선이죠. 180도가 만나는 선은 360도가 돼서 24시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선이 바로 날짜 변경선 이렇게 됩니다. 3번 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문화지역으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북부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일대에 나타납니다. 주로 이슬람교를 믿으며 유목과 관계농업을 볼 수 있다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북부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사막기후예요. 사막기후를 얘기합니다. 사막기후. 사막지역이에요. 사막지역. 건조하다는 거죠. 이슬람교를 믿고 유목이 뭐죠? 이동하면서 목축을 하는 거죠. 왜 이동 목축을 합니까? 풀을 찾아 돌아다니는 거예요. 관계농업이라는 것은 물을 끌어들여서 농사를 짓는 것을 관계농업이라 그래요. 물을 끌어들여서 농사 짓는 거예요. 1번에 건조문화지역, 2번에 북극문화지역, 3번에 유럽문화지역, 4번에 오세아니아 문화지역. 정답은 1번이죠.
사막 지역과 관련된 곳, 그쵸? 건조문화. 가물었기 때문에 비가 잘 내리지 않죠? 강수량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건조문화 지역. 북극문화 지역은 어디예요? 이거는 한대 기후를 갖고 있고, 그쵸? 추운조, 툰드라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백야라던가 극야,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북극문화 지역입니다. 유럽문화 지역, 그럼 유럽문화는 뭘로 상징할죠? 유럽문화, 그렇죠. 유럽문화는 그리스도교로 상징할 수 있죠. 우리 뭐예요? 성탄절, 그렇죠? 교회, 성당 이런 거로 상징할 수 있고, 유럽문화는 다른 지역보다도 산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죠. 왜냐면은 산업혁명의 발상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산업혁명이 제일 먼저 일어난 곳이기 때문에 산업이 발달한 지역이죠. 그래서 산업이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 발달한 지역입니다. 오세아니아 문화지역은 그 오세아니아가 어디예요? 바로 이제 대표적으로 호주나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인데, 바로 이제 영국의 식민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영국의 문화가 많이 퍼져 있고, 그러면서도 오세아니아 지역에 있는 원주민 문화가 또 많이 있는 곳이 바로 오세아니아 문화지역,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4번, 기억에 들어갈 기후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키토라는 지역인데요. 키토라는 지역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바로 요거예요. 요거. 오늘은 안데스 산맥 중턱에 위치한 도시인 에콰도르의 키토에 머물고 있다. 이 지역은 적도에 가깝지만 해발 고도가 높아서 1년 내내 온화한 기억이 나타난다 라고 했어요. 그쵸? 자, 요게 뭐죠? 요거? 우리가 지도를 그리잖아요. 세계 지도 같은 걸 그렸을 때 바로 0이라는 표시되는 요선이 지나가요. 요게 뭐라고요? 적도. 그 적도 기준이 항상 나옵니다. 적도를 기준으로 지금 어디 있다 그랬어요? 안데스 산맥 준턱에 있다 그랬어요. 안데스 산맥이 이렇게 지나가는 산맥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적도에 가깝지만 해발 고도가 높아서 1년 내내 온화한 기후를 갖고 있어요. 그 1년 내내 온화한 기후는 쉽게 말하면 봄의 기후죠. 덥지도 춥지도 않은 기후. 그렇죠? 요 기후가 뭐냐 이거죠. 1번에 건조기후, 2번에 고산기후, 3번에 열대기후, 4번에 한대기후. 정답은 바로 고산기후죠. 고산이 무슨 말이요? 높은 산의 기후, 높은 산의 기후. 안데스 산맥, 해발 고도가 높다 그랬죠? 그래서 고산기후를 얘기하고요. 건조기후는 우리 좀 전에 봤었죠. 이게 이제 강수량이 적은 기후, 그렇죠? 열대기후는요, 항상 1년 내내 여름의 기온이죠. 그렇죠? 1년 내내 여름, 고온의 기후를 얘기합니다. 한대기후, 항상 추운 거죠. 겨울의 기온이죠. 우리 한대기후에도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은 있지만 그 여름은 우리가 아는 여름이 아니에요. 영하에서 좀 올라가는, 영상으로 올라가는 기후가 바로 여름에 해당하는 기후인데 항상 추운 기후죠. (5번) 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섬으로 옳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한 영토이다.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답니다. 가장 동쪽에 위치한 영토 아시겠죠? 1번에 독도, 2번에 마라도, 3번에 울릉도, 4번에 제주도. 정답은요? 바로 독도죠. 가장 동쪽에 위치한 건 독도를 물어보는 거고요. 마라도는 어딘지 아세요? 마라도는 바로 제주도 바로 밑에 있어요. 제주도 밑에 있어요. 이 마라도는 바로 가장 남쪽에 위치한 섬이에요. 가장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섬이 바로 마라도예요. 울릉도는 독도만큼 잘 물어보진 않아요. 울릉도는 만약에 물어보면은 눈이 많이 내리는 다설지예요. 다설지. 눈이 많이 내리는 다설지입니다. 울릉도. 제주도는 우리 대표적인 곳이죠. 화산 지형이고. 근데 울릉도, 제주도, 울릉도, 독도 다 화산 지형이죠. 그래서 여기는 그 한라산이 있고
오름이라고 하는 기생화산이 있죠. 오름이라고 하는 기생화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상절리가 있죠. 주상절리. 주상절리라는 것은 뭡니까? 화산 폭발에 의해서 용암이 흘러내리다가 물과 접촉하면서 급속 냉각이 되면서 그 기둥 모양으로 굳어져 버린 것을 주상절리라고 하죠. (6번) 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농업입니다. 농업으로 옳은 것은 열대기후 지역에서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 원주민의 노동력을 결합하여 상품 작물을 대규모로 재배합니다. 주로 작물로는 천연고무, 카카오, 바나나 등이 있습니다. 자, 1번에 낙농업, 2번에 수목농업, 3번에 혼합농업, 4번에 플랜테이션. 정답은요, 바로 플랜테이션을 얘기합니다. 플랜테이션. 플랜테이션은 열대기후에서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 원주민의 노동력이 결합한 농업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네. 자, 1번의 낙농업은 뭐예요? 낙농업은 그 유럽 같은 데서 주로 하는데 젖소를 통해서 우유, 버터, 치즈 이런 가공업하고도 같이 연결된 것이 바로 낙농업이고요. 수목농업은 요거는 지중해성 기후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지중해성 기후에서 나타나는 그 오렌지, 그 다음에 포도, 올리브 이런 작물을 재배하는 걸 수목농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수목농업이 많은 지중해성 기후를 가진 대표적인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나라에서 포도가 많이 재배되기 때문에 와인 같은 것도 많이 발달해 있죠. 혼합농업은 바로 낙농업하는 유럽에서 많이 하는 것인데 뭐예요? 이거는 식량과 그 다음에 사료 작물을 같이 재배하는 것이죠. 식량으로서는 밀을 심고 사료로서는 옥수수를 재배하는 농업. 이게 바로 혼합농업이죠. 유럽에서 많이 하는 겁니다. 7번 봅니다. 기억에 들어갈 자연재해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기억이 발생했을 때 행동 요령입니다. 머리를 보호하고 책상 밑에 들어가 몸을 피한다. 출입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보하고 담벼락에서 벗어나 넓은 공터로 대피합니다. 이거 언제 이렇게 돼요? 왜 머리를 보호하죠? 위에서 뭔가 떨어질 거를 염려해서 하는 것이죠. 1번에 가뭄, 2번에 지진, 3번에 폭설, 4번에 홍수. 정답은 바로 지진이죠.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 일단은 어떻게 해요? 책상 밑 같은 데로 들어가서 위에서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대피를 해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되면 빨리 바깥으로 몸을 피해서 넓은 공터로 가는 것이 좋죠. 자, 1번의 가뭄. 가뭄은 뭐예요? 메마른 거죠. 강수량이 부족해서 땅이 메마른 것이죠.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땅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이렇게 보이는 현상이 바로 가뭄. 폭설은 뭐예요? 눈이 엄청 내린 거죠. 눈이 엄청 내린 거예요. 그래서 눈이 엄청 내리면 이 폭설로 인해서 교통, 체증이 일어나고 그 교통사고도 많이 유발하죠. 그 다음에 지붕이 붕괴되는 경우도 있죠. 무게가 엄청 눈이 내리면 그 무게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지붕이 붕괴되는 경우도 생기죠. 홍수는 비가 많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호우로 인해서 비가 엄청 내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범람을 하거나 침수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홍수의 피해죠. 8번을 봅니다. 기억에 들어갈 지형으로 옳은 것입니다. 조류가 운반되는 모래나 점토가 잔잔한 해안에 퇴적되어 형성되었으며 양식장이나 염전, 생태학습장이나 관광지로 활용되는 지형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죠. 뭐라고요?
조류의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 해안 지역에 퇴적이 돼서 퇴적지형이라 그랬죠. 양식장이라던가 염전 생태학습장으로 활용되는 이 지형입니다. 1번에 갯벌, 2번에 고원, 3번에 피오로, 4번에 용암동굴. 정답은 바로 갯벌이죠. 갯벌입니다. 갯벌에서 이제 양식장이나 염전을 하는 거고요. 자, 2번에 고원은 뭐예요? 고가 뭐예요? 고는 높다. 원은요? 넓은 땅. 그래서 고원이라는 곳은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에 아주 평평한 넓은 지역을 우리는 고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고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피오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빙하 지형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빙하 지형이니까 뭐 어떤 곳이에요? 좀 추운 곳이죠. 그 빙하 지형에 보면은 유자곡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유자곡. 유자곡이라고 해서 그 계곡에 빙하가 이제 흘러내리면서 빙하가 그 계곡의 옆을 치면서 U자 모양으로 우리 보통 산이 이렇게 있는데 여길 치니까 이게 U자로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U자로. 이렇게 U자로 변해요. 그 U자곡에 바닷물이 들어와요. 바닷물이 유입된 곳을 피오르라고 합니다. 피오르. 바닷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바다에서 다니던 배들이 어떤 휴식을 취하고자 이 피오르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우리 파도 같은 것도 막을 수도 있고 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노르웨이라든지 덴마크,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이런 피오르 해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 바이킹이라고 하는 그 해양 문화가 발달하게 되죠. 용암동굴은 용암이 어디죠? 화산 지역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 화산 지역에서 그 용암이 흘렀던 그 지하의 흔적들이 바로 용암동굴입니다. 9번 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입니다. 서로 다른 두 나라의 화폐 교환 비율을 기억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화폐의 교환 비율이래요. 기억은 외국화폐 1단위와 교환되는 자국화폐의 가격으로 표시가 됩니다. 1번의 환율, 2번의 실업률, 3번의 경제성장률, 4번의 물가상승률. 정답은요, 바로 환율이죠. 환율입니다. 교환 비율 이런 뜻이죠. 실업률은 뭐예요? 실업률은 경제활동 가능 인구 중에서 실업 상태에 있는 인구의 비율, 인구 비율. 이것이 실업률이죠. 이것이 실업률이에요. 실업률. 경제활동 가능 인구 중에서 실업 상태에 있는 인구 비율을 실업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실업률이 높으면 일자리가 그만큼 없다라는 것이고 일자리가 많이 없다라는 것은 경제가 둔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경제성장률은 뭐예요? 경제성장률은 GDP가 GDP가 얼만큼 증가했느냐를 보는 것이 바로 경제성장률이죠. 작년에 비해서 올해 GDP가 얼마나 증가했느냐 이게 바로 경제성장률입니다. 만약에 작년에 비해서 올해 GDP가 떨어졌으면 경제성장이 감소된 것이고요. 마이너스가 된 것이죠. 작년에 비해서 올해 GDP가 올라가면 경제가 성장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근데 GDP가 뭐예요? GDP는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는 것이랬죠? 국내 총생산. 1년 동안에 국내에서 나타나는 최종 생산물의 가치의 합. 이게 바로 GDP죠. 물가상승률은요. 우리 물건의 가격이 얼만큼 올라갔느냐라는 것이 바로 물가상승률인데 물가상승은 그 정부에서 진영한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어요. 그 물품들의 가격의 상승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10번 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문화의 속성이에요. 한번 만들어진 문화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뭐라고요? 문화는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랬어요. 휴대전화가 급속하게 보급되면서 공중전화가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변화한다라고 했으니까 한번 봅시다. 1번의 변동성, 2번의 수익성, 3번의 일회성, 4번의 희소성. 정답이 뭐예요? 바로 변동성이죠. 1번입니다. 그렇죠? 수익성은 뭐예요? 수익성은 요거는 그 이익이 얼마나 생기는지를 보는 거죠. 이익이 얼마나 생기는지, 이익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보는 게 바로 수익성이죠. 수익성. 일회성은 뭐예요? 한 번 사용하는 걸 얘기하죠. 일회성은 한 번 사용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희소성은 뭐죠? 희소성은 드문 존재라는 거죠. 드문 존재. 존재하지만 얼마 없는 거죠. 그게 바로 희소성이죠. (11번) 봅니다. 다음 퀴즈에 대한 정답으로 옳은 것입니다. 노동권 침해 사례인데요. 회사원 김모 씨가 회사에 결혼한다고 발표하자 회사는 결혼한 여성은 근무할 수 없다며 사표를 강요하였다. 결국 김모 씨는 결혼 후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김모 씨의 사례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라고 했어요. 지금 결혼한다 그러는데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그럼 사표를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억울하죠? 뭐가 억울해요? 갑작스러운 해고가 억울한 거죠. 해고와 관련된 걸 찾는 거예요. 1번에 권력분립, 2번에 부당해고, 3번에 임금체불, 4번에 국민투표. 정답은요. 바로 부당해고죠. 부당해고에 있는 거예요. 해고가 부당하다 이거예요. 그렇죠? 1번의 권력분립은 뭐예요? 권력분립은 권력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서 운영이 돼야 되는 것이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운영되는 이유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보장과 그 다음에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권력 분립을 위해서 어떻게 하죠? 삼권 분립제를 갖고 있어요. 삼권 분립. 어떻게 해요?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놓고 입법권은 국회에다가 행정권은 정부에다가 사법권은 법원에다가 이렇게 주고 있죠. 임금체불은 뭐예요? 임금이 지연돼서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임금체불이죠. 임금체불. 국민투표는 뭐예요? 국민투표. 국민투표는 국민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투표를 우리는 국민투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국민투표라고 합니다. 국민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헌법을 개정할 때 국민투표에 붙입니다. 누가요? 대통령이. 대통령이 앞으로 이 헌법을 쓸 건데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해서 국민투표에다 붙여요. 근데 이제 헌법 같은 경우에는 항상 바꿀 때 국민투표로서 결정을 하지만 그 외의 것들은 대통령이 판단하에서 이거는 국민의 의사결정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국민투표에 붙일 수도 있습니다. 12번 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선거구를 미리 법률로 획정하는 것이다.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임의로 선거구를 변경하는 것을 막아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보장을 합니다. 뭐라고요? 선거구를 법률로 획정하는 것이에요. 법률로 획정하는 것이에요. 선거구가 뭘까요? 선거구라는 것은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 요거를 이제 선거구라고 하는 거예요.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을 얘기합니다. 1번 신급제도, 2번에 지역전략화, 3번에 사법부의 독립, 4번에 선거구 법정주의. 정답은요 4번이죠. 선거구는 법으로 정한다. 그렇죠? 법으로 정한다. 선거구 법정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선거구는 법으로 정하면은 선거구를 만드는 곳이 어디라고요? 선거구를 만드는 곳은 국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국회에서 선거구를 획정하는 거예요. 여기 나왔잖아요. 법률로 획정한다는데 법을 만드는 곳이 어디라고요? 국회. 국회에서 하는 것이에요. 자, 1번의 신급제도는 뭐예요? 신급제도는 우리가 뭐죠? 항소를 통해서 다른 법원에서 판결을 다시 받는 것이죠. 이게 신급제도예요. 우리가 어떤 재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판 1심 재판을 받았는데 그 1심 재판 판결에 대해서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받고 싶다라고 해서 항소를 하고 항소를 통해서 급이 한 번 더 높은 법원에 가서 다시 판결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몇 심제까지? 3심제까지 있죠. 신급제도가 3심제로 돼 있습니다. 3번까지 받을 수 있어요. 자, 이번에 지역화 전략은 뭐예요? 세계 속에서 지역을 홍보하는 것이 바로 지역화 전략이죠. 세계의 지역을 특화시키는 전략이 바로 지역화 전략입니다. 오늘날의 그 세계화 시대에서는 지역적인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역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법부의 독립이 있어요. 사법부의 독립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요거는 재판의 독립이 있고 법관의 독립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판의 독립은 어떠한 재판이라 하더라도 그 재판에 정부나 국회에서는 간섭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사법부 독립의 아주 대표적이고요. 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은 누가 뽑아요? 이거는 법으로 뽑습니다. 법으로 그 재판의 임기는 10년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법관이 임명되면은 함부로 법관을 자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에 의해서 법관이 휘둘리게 되면은 공정한 재판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법부의 독립, 이러한 두 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십니다. 13번 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정치 주체요.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국가기관이고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에 옮깁니다. 국가기관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법률에 근거해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기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1번에 언론, 2번에 정당, 3번에 정부, 4번에 이익집단. 정답은 정부죠. 정부. 우리 정부 또는 행정부 이렇게 부르는 거죠. 행정부. 그 행정부의 역할은 뭐라고요? 법률에 근거해서 구체적인 정책을 세워서 실행에 옮긴다. 행정부의 역할입니다. 그 행정부의 수장, 책임자는 누구라고요? 대통령. 대통령. 자, 언론은 뭐 하는 곳이에요? 언론은 여론을 조성하는 거죠. 여론을 조성하는 곳이 바로 언론입니다. 여론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언론이 그걸 못하면 안 돼요. 이번에 정당은 어떤 것이죠? 정당 우리 잘 아시죠? 정치적 견해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치하는 집단, 그게 바로 정당입니다. 정당은 그 정치적 책임을 지죠.
정치적 책임 안 진다고요? 집니다. 정당은 바로 선거를 통해서 그 자신들의 행위를 평가받게 되죠. 그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고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죠. 정당은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으면 정당의 자격이 없어요. 다만 대통령 후보를 추천하지 못해도 돼요. 대통령 후보는 되게 큰 선거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방자치 선거라던가 국회의원 선거에는 후보를 추천해야지만 정당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정당은 이것도 역시 여론을 수렴하죠.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에요. 이익집단. 이익집단은 뭐죠? 특수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만든 집단이 이익집단입니다. 보통 이익집단은 동종의 업적의 모임이에요. 동종의 업종으로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노동조합. 어떤 집단인지 아시죠? 노동자들이 모인 집단. 그 다음에 의사회. 변호사회. 이렇게 같은 업종끼리 모여있는 것이 바로 이익집단입니다. 또는 이익단체라고도 하죠. 이익단체라고도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십니다. (14번) 봅니다. 다음 재판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정당해산심판. 요 지금 몇 가지예요? 5가지의 일을 담당하는 곳이 어디냐라는 거죠. 1번에 국회, 2번에 지방법원, 3번에 헌법재판소, 4번에 선거관리위원회. 정답은요, 바로 헌법재판소죠.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해석하는 기구예요. 헌법을 해석하는 기관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래서 위헌법률이 무슨 말이에요? 헌법에 의외됐는지, 법률이 헌법에 의외되는지를 보는 심판이에요. 헌법소원은 요거는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원래는 보통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구제하는 방법들이 적혀져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전혀 구제의 방법이 없어요. 이럴 때 헌법재판소에 요청을 하는 것이 헌법소원입니다. 탄핵심판은 우리 아시죠? 탄핵심판은 뭐예요? 국가의 고위 공직자 중에서 그 일을 더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할 경우에 탄핵심판을 하게 됩니다. 탄핵심판을 하게 됩니다. 탄핵심판을 한다 해서 처벌하는 건 아니고요. 그 일을 계속 담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하는 것이 탄핵심판이에요.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끼리 또는 지방자치단체하고 국가기관끼리 서로의 권한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때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정당해산 심판은 우리나라 정당이 우리나라의 헌법의 기본적인 이념,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적인 질서에 위배되는 행동을 할 때는 정당해산을 판결할 수 있습니다. 자, 1번의 국회. 국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죠.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고 그 다음에 입법을 하는 곳이라 했어요. 입법, 법을 만드는 곳. 그렇죠? 그 다음에 국가기관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죠.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원은 뭐예요? 분쟁을 해결하는 곳이죠. 분쟁을 해결하는 곳이 바로 법원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관리하는 곳이죠. 말 그대로.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는 곳이고 정당의 사무를 관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왜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선거와 많이 관련이 있죠? 우리 항상 우리 정당은 뭐라 그랬어요? 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정당 사무를 관리하고 선거를 관리하는 것이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입니다. (15번) 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단체가 소유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실물 자산입니다. 실물 자산.
아파트나 빌딩과 같이 옮길 수 없는 자산입니다. 옮길 수 없는 자산이래요. 이걸 뭐라고 하냐라는 거죠. 1번에 예금, 2번에 적금, 3번에 현금, 4번에 부동산. 정답은 부동산이죠. 부동산의 뜻이 뭐예요? 움직이지 못하는 재산, 자산, 움직이지 못하는 자산, 부동산이에요. 예금은 뭐예요? 예금은 일정한 금액을 그 은행에 맡겨두는 게 예금이에요. 일정한 돈을 딱 일시에 맡겨두는 거예요. 그게 예금. 적금은 어떤 일정한 목표액을 정하고 거기에 따른 일정 부분을 지속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내는 게 바로 적금. 현금은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 현금이죠. 그렇죠? 16번 봅니다. 표는 아이스크림 가격에 따른 수요량과 공급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균형 가격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1,000원, 1,500원, 2,000원, 2,500원, 3,000원이 있고요. 수요량은 300개, 250개, 200개, 150개, 100개. 수요량은 가격이 높아지면서 수요량은 떨어지고 있고요. 공급량은 가격이 높아짐에 따라서 공급량은 높아지고 있는데, 자, 여기서 얘기하는 균형 가격이 얼마냐라고 했죠? 균형 가격. 우리 균형 가격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시장 가격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바로 균형 가격, 시장 가격은 수요량하고 공급량이 똑같은 곳에서 결정이 됩니다. 수요량하고 공급량이 똑같은 200, 200. 여기서 결정되는 요것. 이게 얼마예요? 2,000원. 이렇게 해서 정답이 3번이죠. 3번입니다. 그래서 균형 가격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데서 결정된다는 거 기억해 두십니다. (17번) 봅니다. 다음 유적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시대입니다. 명칭은 탁자식 고인돌이고요. 용도는 주로 지배자의 무덤으로 사용됐대요. 고인돌이 나오는 시기가 언제라고요? 1번에 구석기 시대, 2번에 신석기 시대, 3번에 청동기 시대, 4번에 철기 시대. 정답은 3번이죠. 청동기 시대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은 뭐가 있어요? 구석기 시대는 뗀석기라는 것이 등장하는 것이고, 그 대표적인 것이 주먹도끼가 있다 그랬어요.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것은 뭐죠?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것은 빗살무늬 톡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석기 시대는 왜 빗살무늬 톡이가 대표적이에요? 바로 농경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농사를 지으면서 저장하고 조리를 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죠. 그래서 바로 빗살무늬 토기가 나오는 거예요. 철기 시대는 일반적으로 그 철기 시대 국가들을 대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잘 물어보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철기 시대를 물어보면은 철기 시대는 중국과 교류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특징이에요. 자, 18번을 보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죠. 조선 후기 기억의 등장이라고 했는데 주요 인물에는 정약용, 박지원, 박제가 등이 있고요.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제도 개혁, 상공업 발전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 정약용, 박지원, 박제가 이분들이 누구예요? 바로 대표적인 실학자들이죠. 실학자들입니다. 1번에 불교, 2번에 도교, 3번에 실학, 4번에 풍수지리설. 정답은 바로 실학이죠. 실학은 조선 후기에 성리학이 사회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상실하면서 새로운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있는 사상이나 학문을 요구하면서 나타난 학문입니다. 자, 불교나 도교는 전부 다 삼국시대에 나타난 것이고요. 풍수지리 사상은 통일신라 시대 때 나타나죠. 요거는 뭐예요? 지형이라던가 지형이나 또는 지세에 따른 운수 사상이죠. 그래서 어떤 지형에 있느냐, 또 땅의 기운이 어떠냐에 따라서 개인이나 또 단체, 국가의 운수를 좌우하는 사상이 바로 풍수지리 사상입니다. 자, 19번 봅니다.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이에요. 조선시대의 영조와 정조가 붕당의 대립을 줄이고
왕권을 강화하고자 실시한 정책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죠. 자, 요거는 뭐라고요? 영조정조가 합작한 것이고요. 붕당의 대립을 막기 위한 것이에요. 그쵸? 1번의 호패법, 2번의 탕평책, 3번의 과전법, 4번의 위화도해군. 정답은 바로 탕평책이죠. 탕평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죠? 요거는 고른 인재를 등용하자라는 것이 바로 탕평책입니다. 쉽진 않죠. 이게 고른 인재를 등용하는 게 말이 쉬운 것이 쉽지는 않은 정책입니다. 1번의 호패법. 호패법은 조선시대 한 거고요. 이게 뭐예요? 신분증이죠. 조선의 신분증표입니다. 그렇죠? 신분증표예요. 그래서 16세 이상의 남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것이고, 과전법은 조선의 토지제도죠. 조선시대 토지제도예요. 위화도해군. 위화도해군은 이성계가 정권을 장악하게 된 사건이죠. (20번) 봅니다. 기억에 들어갈 왕이에요. 기억에 들어갈 왕. 통일신라 시대의 정책이고요. 국학 설치, 구조소경 설치, 관료전 지급, 노구 폐지. 국학이 뭐예요? 교육기관, 통일시대의 교육기관이고요. 구조소경은 지금으로 말하면 9개 도와 5개 광역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관료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는데, 이 노급이라는 것은 귀족에게 주어지는 토지예요. 지급한 것인데, 요거는 수조권을 줌과 동시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부려먹을 수 있어요. 마음대로. 노동력 징발권까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이 왕보다는 그 지역의 귀족이 더 무섭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노급입니다. 그래서 노급을 폐지하는데 1번의 세조, 2번의 신문왕, 3번의 유형원, 4번의 흥선대원군. 정답은 신문왕이죠. 바로 신문왕이에요. 자, 세조는 조선 세종대왕의 아들 수양대군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유형원이라는 사람은 조선 후기의 중농 실학자입니다. 흥선대원군은 아시죠? 고종의 친부. 고종의 친부죠. 그래서 세도 정치를 타파하고 경복궁을 중건한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21번 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이에요. 청과의 전쟁에 패한 후 청에게 복수하여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를 주도한 효종은 성곽과 무기를 정비하고 군대를 양성하여 청을 정벌하고자 하였다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청과의 전쟁에 패했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병자호란. 그래서 청에게 복수하자고 해서 청을 정벌하려는데, 청은 어디 있어요? 북쪽에. 이렇게 있는 거죠? 북쪽. 자, 1번의 북벌운동, 2번의 화랑도 조직, 3번의 별무반 편성, 4번의 광주학생 항일운동. 정답은 1번이죠? 북벌운동. 북벌운동. 자, 2번의 화랑도 조직은 이거 언제 하는 거예요? 신라 진흥왕 때 하는 것이죠. 국가 조직으로 개편이 되면서 청소년 수련단체예요. 그렇죠? 나중에 삼국통일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공을 세우는 집단이기도 합니다. 별무반 편성. 별무반은 고려시대죠. 고려시대 윤간이라는 장수가 여진을 정벌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별무반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별무반 자주 물어봅니다. 광주학생 항일운동. 광주학생 항일운동은 1929년에 우리 그 한일 학생 간의 다툼에서 시작되죠. 다툼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한일 학생 간의 다툼에서 시작됐는데, 일본인 학생들은 처벌하지 않고 한국인 학생들만 퇴학 처분하면서 그 식민지 차별을 철폐하라 이러면서 광주 지역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최대 민족운동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22번 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인데 신라의 기억 과정입니다. 신라와 당의 동맹, 백제의 멸망, 고구려 멸망, 신라와 당의 전쟁에 승리를 했습니다. 이거 어떤 과정이에요? 1번에 삼국통일, 2번에 신분제 폐지, 3번에 금소갈자 발명, 4번에 임진왜란. 정답은 삼국통일이죠. 신라가 이제 삼국통일하는 과정은 당나라와 동맹을 맺은 거고 그 다음에 백제와 고구려를 차례로 멸망시켰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죠. 당나라의 의도가 있었어요. 당이 왜 신라를 도와줬는가?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하면은 신라는 당연히 우리 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도와준 거였는데 그것을 이제 알고서 당과 전쟁의 승리를 하면서 삼국통일을 완성할 수가 있었죠. 자, 이번에 신분제 폐지는 언제 되는 거라고요? 갑오개혁에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갑오개혁에서 1894년이죠. 금소갈자 발명, 고려시대죠. 고려시대고 우리 현재 가장 오래된 금소갈자본은 직지심체 요절이라는 것으로서 프랑스 파리에서 보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임진왜란의 승리, 조선이죠. 이거는 조선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23번) 봅니다. 기역에 해당하는 나라입니다. 기역이 몽골의 침입에 맞서 싸우다라고 했어요. 강화도, 천도, 삼별초의 항쟁, 8만 대장경 완성. 1번에 가야, 2번에 발해, 3번에 고려, 4번에 조선. 정답은 바로 고려죠. 고려는 몽골하고 싸웁니다. 그 몽골과 싸우기 위해서 육지에서는 몽골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강화도로 천도를 한 것이고 우리가 항복을 하지만 삼별초라는 부대는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삼별초 항쟁을 하죠. 그리고 마침내 8만 대장경을 완성하면서 몽골의 침략을 부처님의 힘으로 극복해보자는 염원으로 만들게 됩니다. 자, 이 4번의 조선. 4번의 조선에서는 대표적인 사건이 뭐가 있냐면 임진왜란이 있죠. 1번이 침입한 것이고 그 다음에 병자호란이 있죠. 청나라가 침입한 사건, 두 사건이 있습니다. 24번 봅니다. 다음 정책을 추진한 정부예요. 한일국교 정상화, 베트남 파병,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 유신헌법 선포. 자, 1번에 김대중 정부, 2번에 김영삼 정부, 3번에 노태우 정부, 4번에 박정희 정부. 정답은 바로 4번이죠. 박정희 정부는 오랜 동안 집권을 하고도 있었고 많은 사건 사고들이 많았죠. 그렇죠? 그래서 뭐 굉장히 좋은 것도 있고 또 부정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혼재한 정부가 바로 박정희 정부입니다. 한일국교 정상화를 통해서 일본과 이제 해방 이후에 단절됐던 국교가 다시 재개가 됐고요. 베트남 파병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부흥을 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기도 합니다. 새마을운동은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실시한 것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정희 정부에서는 내가 대한민국을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종신을 하기 위한 유신헌법을 선포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박정희 정부에서 독재라고 하는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김대중 정부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뭐가 있죠? 김대중 정부는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6.15 공동 선언이 이루어집니다. 김현성 정부에서는 금융실명제도 물어보고요. 은행 거래는 실명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지방자치 실시. 그 다음에 역사 바로 세우기가 있죠. 노태우 정부에서는 우리 서울올림픽이 개최됐어요. 그 다음에 북방외교가 이루어집니다. 북방외교라는 것은 구공산권 지역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걸 얘기합니다. 25번 봅니다. 기억에 들어갈 답변으로 옳은 것인데 1938년 일제는 인력과 물자를 수탈하기 위해 국가총동원법을 만들었어요.
이를 근거로 벌어진 상황이 무엇일까요? 라고 했죠. 자, 여기 보면은 국가총동원법이 만들어졌어요. 이 총동원법은 왜 만들어질까요? 바로 전쟁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1937년에 중일전쟁, 그 다음에 1941년에 태평양전쟁, 이 두 전쟁을 하면서 일본은 인적, 물적 자원이 많이 필요했죠. 그 전쟁에 동원합니다. 1번에 병자호란, 2번에 과거제 시행, 3번에 석영촌도운동, 4번에 일본군 위안부 동원. 정답은 4번이죠. 일본군의 위안부를 동원해서 우리 여성들을 희생시키게 만들었죠. 자, 1번의 병자호란이 뭐라고요? 조선에 청이 침입한 것이죠. 침범한 사건. 과거제 시행은 고려 광종 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고요. 석영촌도운동은 고려 묘총이 주장한 것이죠. 묘총이 주장한 것. 자, 잘 보셨습니까? 이것으로서 사회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